캠퍼스가 술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신입생 박원순에게는 여전히 남의 일이었다. 또 대학 생활을 좀 즐겨보자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날도 이렇게 데이트 약속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아직 우리 사회의 그런 엄중함이라든지 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생각을 가졌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5월 22일 관악 캠퍼스에서 김상진 추도식이 열렸다. 그의 시신이 강제 화장돼 추도식조차 열지 못했었다. 절명한 지 40일이나 지나서야 진홍가가 울렸다. 4월 오 노란 개나리 겁없이 피던 날, 친구여 내가 버린 것은 생명이 아니다. 이 순간 박원순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회학 수업을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대생들하고 이렇게 우리 미팅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타임지를 읽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입학하고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 도서관 아래서 보니까 막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경찰들이 그냥 너무 숫자가 많고 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진압을 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내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은 박원순과 같은 현장 가담자들을 불러들였다. 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대우를 정비하여 교문까지 진출해 경찰과 대치했다. 그 경찰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진압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쪽으로 막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막 도망을 갔죠. 근데 저는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도망을 못 가고 그냥 잡혔죠.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잡힌 그 수십 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위의 충격파는 대단했다. 관할 경찰서장, 서울시경국장, 치안본부장이 모두 교체됐다. 연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서울대 총장도 물러나야 했다. 학생들의 희생은 더욱 컸다. 총 30명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53명이 학교에서 추방됐다. 재적생 명단에는 1학년생 박원순의 이름도 있었다. 박원순은 자신의 재적 사실을 옥중에서 처음 듣게 된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더군다나 저는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서울대학교 갔다고 뭐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농사 짓는 정말 농사꾼들이신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절망하실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죄송함, 뭐 이런 걸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한 번의 시위는 꿈 많던 대학생을 죄수로 만들어버렸다. 갓 태어난 긴급조치 구호는 시범 케이스를 찾고 있었다. 시위 참가자는 무조건 제적되고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여기에 단순 가담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든 학생들에게 시위 참가는 이제 엄청난 결단이 되었다. 나 감옥 간다. 그 당시엔 뭐 나 감옥 간다 하는 게 흔한 말이었으니까, 지금 좀 군대 간다 그게 아니고 탁 만나서 나 감옥 간다. 그럼 벌써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4개월 옥살이는 박원순 인생의 전기가 됐다. 새로 만나는 선배와의 대화, 처음 접하는 책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른바 사회과학적 인식에 눈을 뜨게 된다.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 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권리 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 생활에까지 미친다. 정말 대학 캠퍼스가 따로 없었다. 그 시대의 진정 캠퍼스는 바로
그 남부경찰서 유치장 또 영등포 구치소 그게 바로 캠퍼스로 학습의 현장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후 박원순의 삶은 말 그대로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 그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군부 정권이 지나간 뒤에는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의 권리 찾기를 위해 싸웠다. 대학에 입학한 지 30년. 박원순은 관악 1세대로서가 아니라 긴급조치 9호 1세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시골에서는 이제 그 판검사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아마 판사, 특히 검사가 돼갖고 지금 뭐 서울지검 공안부장 이런 거 했을까요?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인생의 그 계기라 그럴까 분수령이 되는 게 분명하고요. 뭐 저같이 정말 아무런 의식도 없고 이렇게 정말 뭐 순진한 대학생 하나가 그 시대의 어떤 경랑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든 그런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나 행운의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요. 긴급조치 9호는 안보 위협 때문이 아니라 영구 집권의 도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제거해 나갔다. 유신 반대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선자 씨, 그도 긴급조치 9호 세대다. 들어오세요. 정 씨가 취재진에게 제일 처음 보여준 것은 누렇게 색이 바랜 한 유인물이었다. 아, 새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새벽에. 그때 그당 직접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까? 네. 예. 총 28페이지 분량의 이 유인물은 김지아 양심 선언문을 옮겨 적은 것이다. 당시 위기에 처했던 유신 반대 운동의 불씨는 이 유인물이 살려놓았다. 1975년 봄부터 소위 김지아 자필 진술서라는 것이 암암리에 유포됐다. 반유신운동의 상징이었던 김지아가 스스로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 아무렇게나 좀 쓴 것 같았고,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그 조야하고 자포자기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친필이라는 거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든 그 생각이 김지아 씨는 이제 죽겠구나. 김지아의 위기는 유신 반대 진영의 위기였다. 특히 학생들과 더불어 유신 반대 운동을 해온 제야 운동권으로서는 토대가 무너질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아 옥중 양심 선언이 나왔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략이 지금 나에게 들쓰여지고 있다. 나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